우리 아버지는 참 이상한 분이셨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정확히 퇴근 도장을 찍고 나오시지만 곧장 집으로 오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집에는 늘 따뜻한 밥과 국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늘 전화를 걸어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다. 오늘 밖에서 먹고 들어간다. 먼저들 먹어라. 그 목소리는 무뚝뚝했고 단호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사회생활이 바빠서 혹은 동료들과 술 한잔 나누느라 그러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횟수가 늘어가자 가족들의 마음속엔 서운함이 독초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랑 밥 먹는 게 그렇게 싫으신 걸까요? 아니면 밖에서 혼자 맛있는 거 드시는 재미에 빠지신 걸까요? 사춘기를 지나던 여동생은 아버지를 원망했고 어머니는 식어버린 국을 다시 냄비에 부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는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처럼 느껴졌고 식탁 위 아버지의 자리는 점차 투명한 공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셔도 늘 배부르다며 방으로 쓱 들어가 버리셨고 그런 아버지의 뒷모습은 우리 가족에게 가장 먼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마치고 버스에서 내린 저는 빗줄기를 피해 시장 골목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저 멀리 낡고 허름한 할매 국밥집 유리창 너머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 로고가 박힌 점퍼를 입고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사람, 바로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회식한다더니, 중요한 약속이 있다더니 고작 이런 허름한 국밥집이었나? 저는 당장이라도 문을 팍 차고 들어가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가족들을 속였느냐고, 왜 엄마의 정성을 무시하고 이런 곳에서 혼자 배를 채우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뜨거운 국밥을 허겁지겁 입안으로 밀어넣고 계셨습니다. 입천장이 데이는지도 모른 채 뚝배기 바닥을 긁어대며 필사적으로 허기를 지우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즐거운 식사가 아니라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고통스럽게 속을 채우는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깍두기 접시를 채워주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박씨 양반, 오늘도 들르셨네. 아니 집에 가면 사모님이 밥 안 차려주나? 왜 매일 퇴근길에 여기서 이 뜨거운 걸 급하게 드시고 가나? 속 다 버리겠어. 저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땀을 닦으며 나직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사람요, 무릎이 안 좋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나 배고프다 소리 한마디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픈 무릎을 채 펴지도 못하고 다시 주방으로 달려가 가스불을 켭니다. 저는 제 아내가 저 때문에 다시 고생하는 꼴을 참아 못 보겠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애들은 또 어떻고요? 아빠 배고프다 그러면 자기들 앞에 놓인 맛있는 반찬을 제 앞그릇으로 다 밀어줍니다. 아빠 눈치 보느라 자기들은 밥도 편히 못 먹지요. 저는 그게 너무 미안합니다. 가장이 밖에서 치이고 배고픈 건 당연한 건데 왜 내 새끼들이 내 배고픔까지 걱정해야 합니까? 아버지는 빈 뚝배기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여기서 이 6,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으로 제 속을 꽉 채워놔야 그래야 집에 가서 나 배부르다, 아주 맛있는 거 배 터지게 먹고 왔다는 거짓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가족들이 남은 고기 반찬 서로 미루지 않고
마음 편히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배가 불러야 우리 집 식탁이 평화로운 법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밖에서 무시당하고 고생하며 번 돈으로 자신을 위해서는 가장 저렴한 국밥 한 그릇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가족들에게 배부르다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 아버지는 매일 밤 뜨거운 국물로 외로움과 고단함을 삼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국밥집을 나와 근처 편의점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향이 아주 강한 민트껌 한 통을 사셨습니다. 옷에 밴 국밥 냄새를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여나 집에 들어갔을 때 국밥을 먹고 온 티가 날까봐 아버지는 빗물에 젖은 점퍼를 연신 털어내고 입안 가득 껌을 씹으며 현관문 앞에 서셨습니다. 도어락 소리가 들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나왔어. 아유, 오늘 회식에서 소갈비를 얼마나 먹었는지 배가 빵빵하구나. 애들하고 밥은 먹었나? 평소와 다름없는 인자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안전화는 이미 물에 젖어 찌걱거리고 있었고 아버지가 배부르다며 쓰다듬던 티셔츠 가슴팍에는 국밥 국물이 튀어 생긴 작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은 여전히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좋으시겠네요. 우린 그냥 김치찌개 먹었는데.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허허 웃으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작고 가련해 보이던지 저는 신발장에 놓인 아버지의 젖은 안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밑창이 다 닳고 실밥이 터져 비가 새어 들어온 안전화 속에는 아버지의 땀과 눈물이 축축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우리 가족은 평소와 다른 풍경으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시기 전 식탁 위에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수육과 뜨끈한 된장찌개로 가득 차려놓았습니다.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아버지가 현관문을 여셨습니다. 나왔다. 오늘도 밖에서 먹고 왔으니 신경 쓰지 마라. 그때 제가 다가가 아버지의 젖은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거짓말 안 하셔도 됩니다. 어제 시장 골목 국밥집에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 다 들었습니다. 저희 배불리 먹이시려고 혼자 그 뜨거운 국밥 드시고 오셨다는 거. 이제 다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와 동생도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잘 드셔야 우리 마음이 편해요. 이제 제발 밖에서 혼자 드시지 마세요. 당신 좋아하는 반찬 매일 해둘 테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치 오래 품어온 고백처럼 덧붙였습니다. 여보, 나는 반찬이 힘든 게 아니라 당신 혼자 삼키는 마음이 힘들었어.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당황하신 듯 손사래를 치시다가 이내 자식들의 진심 어린 눈물에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무뚝뚝하게 견뎌온 그 크고 투박한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모두가 배부르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버지는 배보다 마음을 먼저 접는 법을 아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의 허기보다 아내의 고단함을 먼저 살피고 자신의 속쓰림보다 자식들의 눈치를 더 아파했던 사람. 우리는 그분이 던진 배부르다는 말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 고백이었음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느 낡은 국밥집 구석에는 가족에게 당당한 거짓말을 하기 위해 홀로 뚝배기를 긁고 계신 수많은 아버지가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버지의 저녁이 어땠는지 물어보셨을까요? 그분의 운동화가 젖어 있지는 않은지, 그분의 셔츠에 외로운 국밥 국물이 튀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셨을까요? 아버지는 오늘도 차가운 현관문 앞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마음을 먼저 접고 들어오십니다. 오직 당신, 그 가족이라는 소중한 풍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텅 빈 마음을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채워드려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지켜진 우리 집의 식탁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